재혁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신성파. 예전보다 훨씬 큰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 놈이 내 이름을 팔아서 세력을 모은 거야? 그뿐만 아닙니다. 형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하지만 하는 짓은 형님과는 천지 차이예요. 마약, 성매매는 물론이고 더 끔찍한 일들도. 10년. 강태호에게는 한 세기와 같았다. 서울구치소 독방의 차갑고 회색빛 벽이 그의 세계 전부였다. 한때 서울 강남 일대를 호령하던 조직의 보스, 용산파 강태호. 그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몸서리쳤던 남자가 이제는 수임번호 2847번에 불과했다. 강태호 출소 준비해.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다. 43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다. 검은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날카롭던 눈빛은 깊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10년 전 그날이 생생했다. 가장 믿었던 오른팔 이재혁의 배신. 경찰과 손을 잡고 용산파의 핵심 정보를 넘긴 것이다. 마약 거래 현장에서의 기습 검거, 조직원들의 줄줄이 체포, 그리고 자신의 몰락. 재혁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태호는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10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태호는 달라졌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다. 재혁을 죽이는 상상을 매일 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라는 것을,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삶이 결국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형님, 나갈 때 되면 다시 조직 세우실 거죠? 같은 방 후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삶은 끝이야. 평범하게 살 거다. 출소 당일 태호는 간소한 짐 하나만 들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바깥 세상의 공기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축하가 아니었다. 교도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호 씨, 출소 소감 한 말씀. 용산파 재건 계획이 있습니까? 이재혁과 재할 계획은? 태호는 묵묵히 걸었다. 기자들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서자 낡은 현대 소나타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옛 조직원 박성민이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민은 깍듯하게 인사했다. 차 안에서 성민은 10년간의 변화를 설명했다. 용산파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옛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이는 다른 조직에 흡수되었고 어떤 이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재혁. 재혁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신성파. 예전보다 훨씬 큰 세력을 구축했어요. 태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 놈이 내 이름을 팔아서 세력을 모은 거야? 그뿐만 아닙니다. 형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하지만 하는 짓은 형님과는 천지 차이예요. 마약, 성매매는 물론이고 더 끔찍한 일들도. 태호는 성민의 말을 막았다. 그만해. 나는 이제 그런 세계와 상관없어.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고시원에 정착한 첫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재혁의 목소리였다. 10년 전과 똑같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음성이었다. 환영 선물을 준비했어요. 창밖을 한번 보세요. 태호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아래 골목에 고급 벤츠 세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형님이 평범한 삶을 원한다니 참 웃기는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형님을 가만둘까요? 언론들은 벌써 형님 뒤를 쫓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미연이도 안부 전하래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호의 손이 떨렸다. 미연,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변호사가 된 여동생. 재혁이 미연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닐 터였다. 태호는 창밖의 검은 차들을 내려다봤다.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과거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피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강남역 일대의 밤은 네온사인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중심에 우뚝 선 63층 빌딩 최고층 신성파의 본부에서 이재혁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품 양복에 쌓인 그의 모습은 10년 전 강태호의 오른팔이던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다. 회장님, 강태호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사수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재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호. 그 이름 참 오랜만이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이름이야. 10년 전 재혁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태호의 명성과 신뢰를 이용해 경찰과 협상하고 동시에 용산파의 핵심 정보와 자금 루트를 모두 장악했다. 태호가 감옥에 간 후 그는 살아남은 조직원들에게 접근했다. 태호 형님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명분으로 신성파를 창설한 것이다. 하지만 재혁의 진짜 야망은 단순한 조직 운영이 아니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제국을 꿈꾸고 있었다. 민서가 우리 사업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재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석은 태블릿을 꺼내 보고를 시작했다. 현재 신성파는 7개 구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유흥업소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뒷면은 마약 유통망이 전국 12개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로 필로폰과 대마초, 최근에는 펜타닐도 취급하고 있어요. 월 순수익만 50억 원 수준입니다. 재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성매매 사업은 어때? 강남 역삼, 선릉 일대 36개 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 수급이에요. 자발적인 여성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혁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지. 동남아에서 취업 비자로 온 여성들, 빚에 쫓기는 대학생들. 적절한 압박과 달콤한 제안이면 충분해. 민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혁은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핵심 사업, 장기 밀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과 동남아 루트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현지 브로커들과 협력해서 한 달에 평균 15에서 20건 정도 성사시키고 있어요. 신장 하나당 2억 간 이식용은 3억.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강태호와 다른 점이었다. 태호는 구식 조폭이었다. 주먹 다짐과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다. 하지만 재혁은 달랐다. 그는 범죄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했다. 회장님, 그런데 강태호가 복수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석의 질문에 재혁은 비웃음을 지었다. 복수. 그 양반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를 거야. 지금은 내가 이 바닥의 왕이고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미인으로 냉정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신성파의 법무팀장 김유리였다. 재혁 씨, 강미연 변호사와의 미팅이 내일로 잡혔어요. 재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강미연, 강태호의 여동생이자 서울 최고의 변호사 중 하나.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재혁의 다음 계획이었다. 완벽하군. 미연 씨에게는 우리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했나? 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법무 자문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빠의 출소 소식을 들었다면 걱정 마. 미연 씨는 영리한 여성이야.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알고 있을 거다. 재혁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10년 전 강태호 밑에서 일할 때 그는 늘 꿈꿨다. 언젠가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날을.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강태호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서가 태호 형님께 선물을 하나 더 보내자. 어떤 선물 말씀이세요? 재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용산파 전성기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가운데 강태호가 서 있고 그 옆에 젊은 재혁이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내고 메시지를 함께 써줘. 형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왕이 필요해요. 그 자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민석이 사진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강태호, 옛 보스는 이제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다. 새로운 시대는 이재혁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강남의 네온사인 속에서 재혁의 야망은 더욱 거대해져 갔다. 서초동 법무법인 정의의 30층 사무실에서 강미연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38배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차가운 지성미가 더욱 돋보였다. 10년간 쌓아온 변호사로서의 명성은 확고했다. 특히 기업 법무와 형사변론 분야에서는 서울 최고 수준이었다. 미연 씨, 신성그룹에서 미팅 요청이 왔어요. 비서 한수진이 스케줄표를 들고 들어왔다. 미연은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다. 알겠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일어섰다. 이재혁이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오빠의 부하였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미연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재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연은 차갑게 응답했다. 이재혁 씨죠?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직설적이시네요. 좋습니다. 저희 신성그룹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인데 법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재혁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다. 미연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개발 프로젝트였다.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월 5천만 원 어떠세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보너스로 10억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미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일반적인 법무 자문료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꽤 후한 조건이네요.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편입니다. 신성그룹의 실제 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요. 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희는 유흥업, 대부업,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더 유명한 대형 로펌들도 많은데. 재혁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연 씨의 오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소하셨다고 하더군요. 미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태호 형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주먹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시대입니다. 미연 씨 같은 분이 필요한 이유죠. 미연은 재혁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제안 자체는 매력적이었다. 최근 법무법인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던 터였다. 하루 시간을 주세요.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혁이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미연 씨, 그가 문 앞에서 돌아섰다. 태호 형님이 출소하셨으니 가족끼리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제가 좋은 곳을 예약해 드릴게요. 미연은 혼자 남겨진 회의실에서 복잡한 심경이었다. 오빠 강태호. 10년 동안 그의 존재를 지우려고 노력했다. 변호사가 된 것도,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다. 그날 밤 미연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미연이.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태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오빠, 이재혁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혹시 그 새끼가 너에게 손을 댔나? 미연아, 절대로 그 놈과 엮이면 안 돼. 하지만 오빠, 나도 살아가야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제안한 일은 합법적인 것 같은데. 미연아, 제발. 재혁이는 예전과 다른 놈이야. 그 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는 몰라. 전화를 끊은 후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빠의 경고는 분명했다. 하지만 재혁의 제안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법무법인을 운영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미연은 재혁과 재회했다. 이번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결정하셨나요? 재혁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계약서에 합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야 해요. 그리고 불법적인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어요. 재혁은 웃었다. 당연하죠.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미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재혁의 눈빛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재혁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태호 형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옛날처럼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시라고요. 미연은 몸서리쳤다.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거액의 성급금도 받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연은 오빠에게 전화하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변호사의 신념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그녀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강태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인근 공원에서 조깅을 했다. 출소 후 한 달째 이어온 일상이었다. 규칙적인 생활, 평범한 하루. 이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땀을 닦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박성민이었다. 형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성민의 얼굴이 어두웠다. 태호는 운동복 위에 수건을 걸치며 물었다. 무슨 소문? 미연 누님이 재혁과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태호의 손이 멈췄다. 며칠 전 미연과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다. 그때 미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런 일이었나? 확실한 거야? 제 후배가 법무업계에서 일하는데 미연 누님이 신성그룹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월 컨설팅 비용만 5천만 원이래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성그룹은 재혁의 표면 사업체였다. 미연이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형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재혁 그 놈이 누님을 이용해서 형님을 압박하려는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연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태호의 생각은 바뀌었다. 고시원에서 쉬고 있을 때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태호는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미연이 재혁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그리고 재혁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습들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미연이 재혁과 함께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였다. 사진 뒤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형님, 미연 씨가 제 비즈니스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재혁? 태호의 주먹이 쥐어졌다.
재혁이 미연을 단순한 법무자문이 아닌 다른 일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태호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오빠, 지금은 지금 당장 나와. 홍대 앞 카페 달빛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1시간 후 미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파리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태호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놓았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미연아? 오빠, 이건 재혁과 정말 일하고 있는 거야? 미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자문일 뿐이야. 합법적인 일이라고 했어. 합법적인 일?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혁이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도 알잖아. 오빠는 몰라. 미연이 소리쳤다. 10년 동안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는 몰라.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빠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포기해야 했는지.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연이 계속 말했다. 이재혁이 제안한 조건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합법적인 일이었어. 부동산 계약서 검토, 기업 법무자문. 처음에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점점 다른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의심스러운 계약서들, 해외 자금 세탁 관련 서류들.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미 선급금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협박을 했어. 내 신상 정보, 내 고객들 명단. 모든 걸 알고 있다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어. 태호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재혁이 자신의 여동생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니. 미연아, 지금이라도 빠져나와. 어떻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리고 오빠, 더 심각한 게 있어.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혁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겼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화물들의 통관 서류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화물? 사람들이야, 오빠. 젊은 여자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만 나는 모르는 척해야 해. 태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개새끼가. 오빠, 목소리 낮춰. 미연아, 당장 그 일을 그만둬.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미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오빠. 나는 공범이 되어버렸어. 경찰이 알면 나도 끝이야.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하고. 태호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야. 아니야, 오빠. 내가 탐욕을 부렸어. 쉬운 돈에 눈이 멀어서. 두 남매는 카페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태호는 결심을 굳혔다.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약속.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피와 폭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로. 미연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미연은 오빠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다. 10년 전 조직을 이끌던 그때의 차가운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오빠, 설마. 재혁이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을 해주지. 태호는 카페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성민의 번호를 눌렀다. 성민아, 옛날 형제들 연락처 있지? 모두 모아봐. 일이 생겼어. 평범한 삶은 끝났다. 강태호가 돌아왔다. 구로구 철거 예정 건물 지하. 10년 전 용산파의 아지트였던 이곳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연락한 옛 조직원들이었다. 첫 번째로 온 것은 박성민이었고 그 뒤로 김대식, 정철호, 이상훈이 차례로 나타났다. 모두 40대 중반이 된 중년 남성들이었지만 태호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존경과 충성이 담겨 있었다. 형님, 정말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김대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때 용산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그는 지금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 재혁이 선을 넘었다. 태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미연이 재혁의 덫에 걸린 것, 그리고 그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조직의 서류 작업에 연루된 것까지. 그 개새끼가. 정철호가 주먹을 쥐었다. 형님 명령만 하세요. 당장 재혁 놈을 찾아가서. 아직 아니야. 태호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재혁은 예전과 다르다. 조직도 크고 뒤에는 경찰과 정치인들까지 있어. 함부로 덤볐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성민이 자료를 펼쳤다. 제가 조사한 신성파 현황입니다. 핵심 조직원만 200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어요. 강남, 서초, 용산까지 7개 구역을 장악하고 있고 자금은 월 매출이 1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마약, 성매매, 불법 도박, 그리고 성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장기 밀매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이상훈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문제는 재혁이 합법적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유흥업소, 대부업.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사업가로 통하고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이 영리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님? 대식이 물었다. 재혁의 약점을 찾아야 해. 그리고 하나씩 무너뜨려야 한다. 그때 지하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때 용산파의 정보책이었던 황금이었다. 오빠 소식 들었어. 금이는 태호에게 다가와 포옹했다. 그녀는 10년 동안 클럽을 운영하며 강남 일대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금이야, 재혁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지. 그 놈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말이야. 금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재혁의 진짜 약점은 돈의 흐름이야.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 특히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해서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지? 성매매로 번 돈을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를 통해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부동산 투자로 돌리는 거지. 태호의 눈이 빛났다. 증거는 있어? 완전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단서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문제는 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재혁이 경찰청 수사과장과 검찰청 부장검사까지 매수했다는 거야. 성민이 혀를 찼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야. 태호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재혁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실제로 그 순간 신성파 본부에서는 이재혁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강태호가 옛 부하들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부사수 최민석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재혁은 오히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거든. 우리에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미연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인질도 있어. 미연 변호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건드리지 마. 하지만 감시는 더 철저히 해. 그리고 태호 형님의 움직임도 24시간 추적하라고 해. 한편 지하실에서 태호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일단 재혁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해. 성매매 업소들, 불법 도박장들.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형님, 우리는 고작 5명이에요. 신성파는 200명인데. 숫자로 이길 생각은 안 해. 머리로 이기는 거야. 태호는 칠판에 신성파 조직도를 그렸다. 재혁의 핵심 수입원 3가지. 마약, 성매매, 장기 밀매.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략하는 거다. 금이가 손을 들었다. 성매매 쪽이 가장 취약해 보여. 최근에 동남아에서 온 여자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거든. 자발적으로 일하던 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좋아.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태호는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성민은 정보 수집, 대식과 철호는 현장 정찰, 상우는 무기 조달, 그리고 금이는 내부 정보 수집. 형님, 그런데 미연 누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연이는 내가 직접 지킨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태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재혁과 직접 만날 거다. 회의를 마치고 각자 헤어진 후 태호는 혼자 남아 10년 전 용산파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는 단순했다. 주먹으로 해결되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재혁은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재혁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진정한 충성심이었다. 돈으로 산 충성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은 위기에서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태호는 알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한강 하류, 폐쇄된 컨테이너 부두. 새벽 2시의 정막 속에서 바람만이 쓸쓸히 울고 있었다. 강태호는 홀로 부두 끝에 서서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10년 전 감옥에 들어가던 날 압수당했다가 이제야 돌려받은 시계가 들려 있었다. 한 달간의 치밀한 작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신성파의 성매매 업소 3곳이 경찰에 신고되어 폐쇄되었고 불법 도박장 2곳에서는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루트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재혁의 핵심 사업이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대가도 컸다. 정철호가 신성파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이상우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재혁이 권력을 이용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혁의 전화였다.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놀랍네요. 10년 만에 이렇게까지 해내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소리야? 미연 씨가 지금 저와 함께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말이에요. 태호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재혁아, 미연이에게 손대면 너 죽인다.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하지만 형님이 계속 저를 방해한다면, 글쎄요, 미연 씨가 저희 사업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만약 경찰에 신고라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혁이 계속 말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공범은 주범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 말이에요. 미연 씨는 이미 인신매매 서류에 서명까지 했거든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재혁이 미연을 완전히 올가맨 것이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형님이 완전히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시는 거고요. 그러면 미연이를 놓아주겠다는 거야? 재혁이 웃었다. 글쎄요. 미연 씨는 이미 저에게 너무 유용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안전은 보장해 드릴게요. 개새끼야. 형님, 화내지 마세요. 대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죠. 형님과 저 단둘이서 말이에요. 재혁이 장소를 알려주었다. 바로 이곳 컨테이너 부두였다. 혼자 오세요. 다른 누구도 데려오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호는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 나에게는 신경 쓰지 마. 30분 후 검은 세단 세대가 부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재혁은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 10명의 부하들이 따라왔다. 형님, 정말 혼자 오셨네요. 재혁이 태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m 정도였다. 미연이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형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태호는 재혁을 바라봤다. 1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재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다.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형님, 시간은 흘러요. 이제 제 시대예요. 재혁이 손을 들자 부하들이 권총을 꺼냈다. 형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큰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였다. 부두 곳곳에서 총성이 터졌다. 제역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성민과 대식, 그리고 금이가 미리 숨어 있었던 것이다. 뭐야, 이게. 제역이 당황했다. 태호는 차분히 말했다. 너는 10년 동안 권력과 돈을 쌓았지만 나는 10년 동안 충성심을 쌓았어. 순식간에 제역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당했다. 이제 둘만 남았다. 제역이 총을 꺼내 태호를 겨눴다. 형님,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군요. 무시가 아니야. 실망이지. 실망. 제역이 비웃었다. 형님이 저에게 뭘 해주셨나요? 저는 형님의 개였어요. 항상 뒤에서 더러운 일만 하는. 그래서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라 독립이에요. 제역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성과 함께 쓰러진 것은 제역이었다. 태호가 먼저 숨겨둔 권총으로 쏜 것이다. 제여가 태호가 쓰러진 제역에게 다가갔다. 제역은 피를 흘리며 웃고 있었다. 형님, 이겨도 별 의미 없어요.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저 하나 없어져도 다른 누군가가 계속할 거예요. 미연이는 어디 있어? 제역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여기 위치가 있어요. 하지만 형님, 미연 씨도 이미 공범이에요.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역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형님, 저도 한때는 형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의 숨이 끊어졌다. 태호는 제역의 휴대폰에서 미연의 위치를 확인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성민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 미연을 구출했다. 다행히 그녀는 무사했다. 오빠, 미연이 태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이제 끝났어. 미연아. 하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다. 제역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가 제역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어둠의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며칠 후 태호는 미연과 함께 부산으로 떠났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성민과 대식, 금이도 각자의 길을 갔다. 서울을 떠나는 KTX 안에서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없었다. 다만 가족을 지켰다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위안이었다. 오빠 정말 이제 끝인 거야? 미연이 물었다. 우리에게는 끝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태호는 말을 멈췄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려갔고 서울의 네온사인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강태호의 마지막 전쟁이 끝난 것이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